자, 평균 나온 거 보니까 71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 6번을 많이 틀으셨어요. 6번. 2번하고 6번인데 아까 2번이 뭐냐면 취득 관련 조세의 2번이요. 2번. 종류하고 세율인데 세액이라고 나온 거야. 그거 하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4번에 자료구에 불응했을 때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4번 지문이요. 4번 지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요 2번 문제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정답률이 낮은 것이 6번이었어요. 그래서 박스 문제인데 다 틀렸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6번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은 거예요. 20%. 5명 중에 1명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20%. 자, 그 다음에 그 2개하고 하나 더 있는데, 자, 아까 13번까지 했었죠? 예, 14번 빨리 가도록 합니다. 옳은 것은 했고 1번에서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만 보증 설정해야 된다. 협회 회원이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협회 회원인데 보증보험에 들거나 뭐 공탁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하면 아까 앞에서 한 번 나왔네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과태료 아니고 임등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공탁금은 몇 년 동안 못 찾아와요? 3년이죠. 4번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직접 보증 설정 사실을 통보했을 때는 이때는 보증 설정 신고 같은 게 생략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정답이고 5번은 개업 공인인계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물론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경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면한다고 했으니까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했으니까 끝이 틀린 거죠. 자, 15번입니다. 개공이 갑이고 보조원이 을입니다. 근데 보조원 을의 과실로 의뢰인 병이 손해 입은 거예요. 옳은 것은 1번 갑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즉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하나요? 업무 개시 전이죠. 개설 등록 이전이 아니고 뭐예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것은 요게 개업 공인인계사 갑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죠. 3번이 틀린 이유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거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행위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행위라는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개업 공인인계사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보존을은 직접 병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존이 직접 잘못한 거니까요. 보존도 책임지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개공도 같이 책임지는 거죠.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병에게 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이 공제사업자가 돈을 대신 물어준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인계사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정답이네요. 자, 16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는 2억 원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해야 되지만 분사무소 둘 때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맞고요. 2번 지문에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계사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 얘기합니다. 얼마 이상 설정하냐면 1억 이상. 맞습니다. 3번 지역노역동조합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위험성은 있는 거니까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액수가 적죠. 1천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4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아닌 사람한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업 이 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에 대해서만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 근데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인이 한 영업상 행위는 누가 한 걸로 쳐요?
개공이 한 걸로 본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개공이죠. 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번도. 5번. 보증을 설정한 개혁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딴 보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때는 보증의 변경이네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하는 거지. 그 효력이 만료되고 나서 아무리 즉시지만 만료되고 나서 딴 보증을 설정하면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되지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거지. 만료되는 즉시 그러면 안 되고. 17번에 틀린 건 1번인데요. 자, 개혁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혁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당사자한테 권고해 볼 수 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계약 체결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묻어놓읍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다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금융기관, 공제사업 하는 자, 신탁업자 등, 금공, 신 등 다 돼요. 3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이 뜻입니다.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앞으로 그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의미예요. 그랬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거 사전 수령이죠.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미리 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서. 그 보증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야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미리 빼갈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빼가는 거죠. 그 예치 명의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4번, 거래계약이 해지가 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는가 이 말이에요. 자, 두 군데죠. 금융기관 또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갖다 맡겨야 사전 수령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맞습니다. 5번, 계약금 등을 개혁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개혁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의무가 생기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개혁공인중개사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분리시키는 것이 의무에 들어가죠. 만약에 분리시켜 놓지 않고 개혁공인중개사가 돈이 들어있는 통장에다 같이 집어넣고 관리하면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까지. 자, 18번입니다. 정답은 방금 전에 17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어요. 진짜예요? 17번? 틀렸어요? 답이 없다 그러면서 막 찾으셨는 모양이네?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심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이거 26%밖에 안 돼. 정답률이. 자,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당사자 간 틀린 거예요. 정답이 2번인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당사자 간에 계약의 이행기간 동안에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맞고요. 2번 계약금 등을 개혁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을 때 개혁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인출할 수가 있다. 틀렸죠?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어기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3번 개혁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해놨을 때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은 임의로 인출하지 마라. 보증 설정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정지 사유죠. 그래서 거기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은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정지니까 뭐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죠. 3번 맞고요. 4번 당사자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치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용 안 하려면 얼마든지 이용 안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지. 5번 예치 대상은 예치 대상인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뭐까지 들어가요? 잔금. 맞죠? 자, 19번에서요. 정답은 2번이고 옳은 겁니다. 1번이 틀린 것은 둘째 줄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찾을 수 없다가 틀렸죠. 사전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증서 갖다 맡기면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죠. 자, 집에 가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야.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어볼게요. 계약금을 예치했을 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찾을 수 없다. 미리 찾는 방법이 하나 있죠. 보증서 갖다 맡기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놨을 수 있지.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다가 넣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돈을? 금융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고 예치명의자는 누구예요? 2번 지문에서 예치명의자가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다. 예치 권고는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권고 안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그치?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기존 통장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분리시켜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리시켜놔야 된다고요.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공인계공이니까 1억 원 이상 맞습니까? 아니죠. 이 계약금, 이 예치금에 대한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하고 다르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획일적으로 합니다. 얼마 손해날지 모르니까 적정 금액을. 그래서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하지만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갖다 관리해주는 요 상황에서의 그렇죠. 요걸 임의로 인출할까봐 보증 설정하도록 하는 금액은 예치해놓은 금액만큼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5번 같은 문제 출제를 예상해 봅니다. 자, 20번입니다. OX40쇼 그렇게 했어요. 자, 기억권.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명의로. 채신관서가 뭐예요? 예치 명의자가 된 거죠. 예치 명의자는 채신관서 들어가죠. 채신관서 이름으로다가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다가 예치할 수 있다. 여기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가 뭐예요?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틀리기가 힘들어요. 예치기관 다 맞고 예치 명의자가 맞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를 철저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네, 연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매수인 부담이다 이러는 거죠. 틀렸네요.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고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만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가 있다.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방이 요구해서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21번입니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번이 조금 정답률이 떨어지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란 말이 오면 예치 명의자를 의미해요. 그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 될 수 없죠. 공정성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갖다가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여기 자기가 누구야? 자기. 개공이죠. 개공 이름으로다가 예치했을 때 당해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한테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되죠. 그 보증 설정하는 그 액수는 얼마만큼? 예치 금액만큼 이렇게 되죠. 어쨌든 하니까 맞죠. 3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는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사후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후적인 안전장치가 아니고 사전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요것은 묻어놓는 제도죠. 예치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치제도는 거래사고를 어떻게 예방해요? 미연에 사전에. 그런데 보증설정제도 있었죠?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는 제도 있었잖아요. 이건 거래사고를 어떻게 해? 그죠?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금을 잘 받아낼 수 있게 만드냐 이런 장치죠. 사후적인 안전장치고 보증제도는 두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여기 예치제도는요. 사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은 여기서는 틀리고 사전입니다. 사전 예방제도요. 4번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 명의란 말 맞죠? 명의란 말이 오면 그 앞에 온 게 예치명의자예요. 개공이 예치명의자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계약금 수령권자는 당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는 건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뭐 해지의 자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해지의 자유? 해지. 해지할 수 있는 건 당사자가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예치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해지 못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4번,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가 틀렸어요. 제3자라고 해버리면 다 들어가 버려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빼고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안 돼요. 제3자를 어떻게 바꿔야 맞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 출제 방식은 뭐냐? A 또는 B 이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맞아야 진짜 맞는 건데 앞에 건 보통 맞게 하고 뒤에 건 틀리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것도. 자, 정답은 2번이었고 22번 갑니다. 방금 전에 봤던 21번이 정답률이 한 50%대였어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22번 가시겠습니다. 금쟁이 안 들어가는 것은 했습니다. 1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그의 위임을 받아 나왔죠.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거래가 될 것이지만 앞에 나와 있듯이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말이 오면 이건 직접거래가 아니고 뭐요? 일방대리. 따라서 금쟁이 아니죠. 1번이 정답. 2번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에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서 다시 타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이게 뭐요? 미등기 전매 알선이죠. 만들어 준 거 알선. 이건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그 지역 이면을 매입하도록 권유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포인트는 뭐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사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계획이 무산이 되면 이 투자했던 사람은 돈이 묶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거래가 안 돼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사게 만든 거니까 이게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4번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땅을 사들였어요. 누구의 땅을 샀습니까? 근데 그의 이렇게 된 그가 누구요? 의뢰인이죠. 의뢰인의 땅을 직접 사들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의뢰인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의뢰받았다는 게 전제가 깔린 거예요. 직접 거래자. 5번 의뢰인이 상가를 갖다가 그 요구에 맞춰서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중개보수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죠. 그러면 합쳐야 되죠. 그럼 무조건 뭐예요? 초과죠. 초과. 금쟁이 맞죠? 23번입니다. 하여간 23번 박스 문제 나오면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거야 아무래도.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 중개 의뢰인과 순가 중개 계약의 내용을 준수했으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순가 중개 계약이 뭔가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A가 B한테 집을 내놓습니다. 이게 의뢰죠. 내놓는데 이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다시 A가 B한테 제안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 집을 갖다가 무조건 최소한 2억 정도는 팔아줘. 그리고 이제 혹시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그렇게 만들면 이 초과분은 다 복비로 인정해 줄게. 내 손에 2억을 쥐어주라. 그럼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이거 안 가질게. 너가 다 알아서 챙겨가. 그럼 이거 별도로 복비를 못 주지만 알아서 마음껏 챙겨가시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요 내놓는 의뢰를 요 중개계약을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계약이란 말이 의뢰예요. 중개계약이란 말이 의뢰예요. 근데 이 순가가 뭐냐?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억. 2억만 받아줘. 복비는 알아서 챙겨가시고.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이거 크게 한 건 하겠구나. 그죠? 자, 이 상태.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고 나니까 다음날 또 일찍 또 사무실에 나가게 돼요. 자, 이 상태. 이런 상태일 때, 요 B는, 알파를 지금, 확정받고 약속받은 거예요. 금쟁이 저질렀습니까? 순가중개를 체결했습니다. 알아서 챙겨가시고, 라고. 그래서 다음날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출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려고 그래. 자, 이 금쟁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지금 많이 챙겨가도 되라고 약속을 했죠? 그것만 가지고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금쟁이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C를 구했어. C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B가. 끝내준다고 하겠죠, 이 집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2억 2천에 팔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약속대로 B라는 개업공인회사는 중간에서 중개해주고 지금 하늘에서 얼마가 떨어져요? 2천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이걸 돈벼락이라고 그러는 거야. 뚝 떨어졌잖아. 이렇게 돈벼락을 하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때 뭐가 돼요?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금쟁이인 거예요. 돈벼락을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 드디어 금쟁이. 약속한 것만 갖고 달라고 요구한 것만 갖고 순가중개를 체결한 그것만 갖고는 아직 금쟁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결국은 기업번은 순가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준수했다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2억 2천에 팔아준 거예요. 그리고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 2천만 원을 챙겼으니 2억에 팔아주고 2천을 챙겼으니까 10%를 땡긴 거예요. 10%를. 초과죠, 초과. 금쟁이지. 내연번 분양대행을 해주면서 주택외중성물에 대한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분양대행 나오면 이건 중개활동 아니구만. 따라서 분양대행료는 복비가 아니어서 법정 한도가 없지. 분양대행료는 얼마 챙겨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분양대행 나오면 금쟁이 아니요. 당자 수표 나오면 금쟁이 아니듯이 분양대행 그러면 금쟁이 아니요. 볼 것도 없어. 순가중개 계약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 뒤에를 좀 읽어봐야 돼. 예? 순가중개 계약 그랬을 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현실적으로 챙겼냐 아니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냐 이 뒤에를 봐야 돼. 그건. 그죠? 그러나 분양대행 그런 거 나오면 볼 것이 없어. 그냥 아니야 금쟁이. 그죠? 당전수표 나오면 금쟁이가 오히려 돼. 당전수표 나오면 무조건 금쟁이. 분양대행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개업공인인사는 자기의 인척 소유의 주택을 매수 의뢰인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어. 그러니까 인척집을 팔아준 거네. 이거 뭐예요? 직접 거래요? 아니지. 친척집을 팔아준 거니까 그냥 중개예요, 중개. 디귿번은 금쟁이 아니죠. 리을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인사가 개업공인인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인사 갑이 이렇게만 쓰지 뭐 뒤에를 또 이렇게 써놨을까? 이렇게 하면 지금 개업공인인사 갑이 지금 부동산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샀는데 중간에 누가 껴 있어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껴 있죠. 네. 그러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소개로 산 거니까 자신이 직접 의뢰받은 게 아니니까 직접 거래가 아니죠.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보세요.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인사의 중개로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팔았죠.
그러니까 샀다 판 거예요. 뒤에 건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을 때도 어떻게 팔아먹었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요 팔아먹는 것도 직접 거래가 아니지. 우리 중개업소를 보면요. 중개업소가 형태가 두 가지예요. 예? 나중에 가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텐데 하나는 중개업소 중에 생계형 중개업소가 있어요. 생계형.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는 생계형이 있고 두 번째 중개업소의 유형은 투자형이 있어요. 투자형이 뭔지 아시겠죠? 이쪽은 중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중개보다는 투자에 주안점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투자는 할 만한 돈이 없어.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 해? 중개에서 복비, 응? 복비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는 거라 여기는 이거보다는 이거. 돈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죠? 두 부류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개를 잘할 것 같아요? 생계형? 희한하게 자기 이 밥줄이 걸려 있으면 이게 뜻대로 잘 안 돼.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중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근데 그게 그냥 나 뭐 하나 잡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 1년 내 그냥 좀 오르면 나 올해 1년 농사 다 지었다. 그래서 잡아놔.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친절한 게 아니고 친절한 척 하면서 그냥 빨리 갔으면 이렇게 하고 발로 툭툭 차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 물건을 소개할 때도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나도 이거 투자해놨는데 뭐 사실라면 사시고 말라면 마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거 투자한 거 2개나 있어. 이렇게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또 가다가 가면서 생각하지. 저 사람이 부동산 사장인데 저걸 투자해놨다네. 괜찮으니까 투자해놨을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 할라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거 뭐 하시려고? 그럼 그냥 찍고 가.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혹시 또 뭐 기분 나빠가지고 가고 밖으로 나갈까 봐서 막 신경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 지금 여기는 생계형은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격증 따셔서 이런 중개업소를 운영할 거요? 이런 이게 막상 안 되면 이걸 열심히 하셔 일단.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돈을 좀 이렇게 뭐 돈다발을 좀 이렇게 만드셔. 그래서 슬슬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응? 제가 아시는 부동산 그 사장님 위례에서 하는데 저 우리 학생이었죠. 근데 지금 몇 년 됐을까? 한 4년? 이 정도 됐어. 근데 지금 남편도 뭐 직장이 있는데 뭐 돈벌이가 시원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 얘가 3명이에요, 얘가 3명. 이제 40대 초반이나 초반? 이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집도 없어서. 그런데 한 2년, 3년 사이, 최근 2년, 3년 사이에 좋았잖아. 2년, 3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번 거야.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같은 동기 모임에 막 나올 정도로 돈을 번 거야. 근데 저는 중개업소에 가끔씩 가니까 또 그 같이 있는 그 사장이 또 저하고 잘 알아. 그러니까 얘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돈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가도 막 잡으려고 돈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분양, 그 근처에 뭐 어디라고 그러던데 벌써 이제 집 없었는데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는데 벌써 그게 막 피가 막 붙어갖고 거기서 돈을 벌었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개활동하면서 번 돈 가지고 상가 살만한 여차하면 상가 잡아서 바로 그냥 자기가 하려고. 지금도 살 수 있어 돈이. 근데 이제 안 사고 그냥 이렇게 월세 200만 원씩 내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여차하면 자기가 상가 하나 딱 잡아서 이제 계속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니까 가서 볼 때마다 얼굴이 뭐야? 편안해요. 응? 편안해. 그리고 옛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정말 어떻게 해요? 막 쩔쩔맸어요 손님들한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 막 어떤 손님은 그냥 내보낼 때는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영업의 그 경륜이 쌓여갖고 그런 거야.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는 우리 그때 같이 알던 법무사 후배놈이 있는데 저 북부지방 법원 앞에서 법무사를 해.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된 거야. 엊그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영업 태도가 완전히 틀려. 처음에 제가 그 오픈했다고 해서 가봤을 때는 있잖아요. 북부지방부 바로 앞에 있어. 위치는 참 좋은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잖아. 상담을 하면 한 손님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최선을 다해버려. 2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지 않고 가요. 다음에 또 다음 부분은 이렇게 막 정말 최선을 다해 상담해. 막 열심히 상담하고 물어보고 가요. 사건을 못 맞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 힘이 다 빠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딱 보고 의뢰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관상을 보고 안 할 사람 같으면 저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 보내버려. 근데 의뢰하고 그게 쉬운 사건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런 사람을 보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중개업소 사장님 안 긁었어? 똑같아. 한 10년,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무속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 도장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안 찍어, 안 찍어. 이렇게 하면.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지금 23번에서는 금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니은번은 안 들어가지. 디귿번 안 들어가지. 리을번 3개네요. 네. 23번도 많이 틀리셨어요. 자, 24번. 금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매 못하게 되어 있다고. 자, 근데 전매 차익이 없다 해서 부동산 전매를 중개했다. 아니,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전매하게끔 법을 어겼구만, 이거. 이게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잖아요. 전매 차익이 없다. 이건 소용없다니까. 법에서 전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해줬으니까 이건 걸리는 거예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갑은 의뢰인들이 매수 의뢰한 매수 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를 착실히 딱 받아먹고 그 밖에 공유주문을 받았어. 응? 초과죠, 초과. 지분이 초과죠? 내가 아신 어떤 사장님은 이분은 전국에 땅을 갖고 있어. 곳곳에. 전국 곳곳에. 어떻게 보면 땅 부자라고 할 수 있어. 그 땅이 다 어떤 거냐면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복비로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땅이 다 있어.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손님들이 땅 중개해주고 그랬을 때 손님들이 뭐야? 땅으로, 복비를 뭐로 줘? 땅으로 줘, 땅으로. 그러면 그 땅값이 얼마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법정 한도 이런 건 아무, 그 상관도 않고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짜투리 땅이 전국에 여기저기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요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여기는 이제 법정 중개보수를 이미 챙긴 상태에서 또 지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초과지. 3번,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상물을 임대했다. 의뢰인을 대신했죠? 그 타인하고 임대체계약을 체결한 거죠? 임대 놔준 거죠? 대신해서 임대체계약 체결해 준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 대리지.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거. 금쟁이 아닙니다, 3번. 4번, 중개 물건이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숨기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건 금쟁이, 그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매도 의뢰인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의 가액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액으로 나왔죠? 그러면 무척 높은 가액이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말고 여기 무척 높은 가액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다 그랬죠? 이게 판례거든요. 무척 높은 가액이구나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적에
무척 높은 가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뭐예요? 금지행위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고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 조작이라고 봐요. 자, 금쟁이 아닌 건 3번. 25번.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은 법정 중개 보수 받아먹고 그 다음에 실비 받아먹었는데 그 이외에 증여 등의 명목으로 또 금품을 또 받았네. 그게 초과죠. 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받은 이 부분이 초과 부분이 되는 거죠. 금쟁이요. 2번은 청약 통장이 문제지. 통장은 금지 증서죠. 그거 거래할 수 없어요. 그걸 알선하면 금쟁이. 3번은 등기된 임목. 임목이 중개상 물건이에요. 임목에 대한 금쟁이죠. 4번. 개업공인회사가 자신의 자가, 아들이, 자식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로 임차했다.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껴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개업공인회사가 지금 임차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임차했는데 중간에 뭐예요? 다른 계공의 소개로 임차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안 된다 이거죠? 그 뭐 자식이 거주하든 뭐 같이 살든 자기가 거주하든 관계없이요. 이렇게. 5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의뢰인과 임차 의뢰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쌍방들이 금쟁이죠. 26번입니다. 26번에서 금쟁에 해당하는 거. 1번.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권리금의 10%를 용역 수수료로 받았다. 출제가 예상됩니다. 1번. 금쟁이 아니에요.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 활동이 아니죠. 따라서 권리금 10% 챙긴 것은 중개 보수 복비가 아니죠. 따라서 법정 상한선이 없죠. 많이 받아도 괜찮죠. 그죠? 2번.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그의 위임을 받아서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일방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일방 대리지. 일방 대리입니다. 3번. 개업공인회사가 소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사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초과했다고 그러잖아요. 걸리는 거지 이건. 4번. 배우자의 소유의 건물을 중개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 소유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아줬어요. 직접 거래입니까? 아니요. 중개요. 그냥 중개. 재산관계는 부부일체라도 별개죠. 5번. 개업공인회사가 친구 집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친구 집을 개공이 친구 집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매를 해줬어. 그건 뭐예요? 비싸게 팔아준 거죠? 금쟁이에요? 이 정도 비싸게 팔았다 이 정도까지 안 되고 판사가 놀라 자빠질 정도가 돼야 돼요. 아까 무척 높은 가액 이게 나와야 금쟁이요. 비싼 가격에 이 정도 갖고는 안 걸려요. 27번입니다. 자, 4문제 남았네요. 교육인데 1번은 자 27번의 정답은 3번이고 1번이 틀린 게 실무교육 시간이 틀렸죠. 어떻게 해요? 28, 32 28, 32 실무교육 시간이 28, 32 결혼하기 좋은 나이 같습니다. 28, 32 그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교육 시간 12, 16 16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시간은요 3시간, 4시간 그 다음에 예방교육 시간은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시간이 시간 없죠? 그래서 요게 28, 32이죠 시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고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여기 오면 교육의 지침은 국장이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는 교육의 대상, 교육 과목, 교육의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강료는요. 교육 지침에 일단 교육 지침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교육 지침을 누가 만들어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국장이요. 근데 그 지침에는 수강료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지침에 들어갈 내용 중에. 수강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합격률 아니죠?
수강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아, 돈이 제일 중요한데. 수강료. 그죠? 그러니까 교육 지침에 수강료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해요.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 실무교육이 한 13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교육비가. 아니,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건 아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한 13만 원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연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아주 싸게 받고 막 이런 데는 6만 원도 있고요. 8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조금 약해. 아무래도 실무교육비보다는 좀 싸죠. 교육시간도 그렇고. 네. 자, 그 다음에요.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내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사람은 종료되고 나서 잘리고 나서 관두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고용신고 대상이 됐다는 것은 취직하려는다는 뜻이죠. 이때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제는 뭐예요? 받을 필요가 없지요. 면제죠, 면제.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어디가 틀렸어요? 2년마다 받는 건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5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수공으로 취직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책임자가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2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역시 28번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등록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1번이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28번의 정답률은 몇 프로인가 한번 볼까요? 76%야. 그럼 딴 데서 너무 쉬운 게 있었구나. 28번에 1번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1번 보면 등록관청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며 장소 내용을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연수교육 받으라고 사전 통지를 하게 되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누가 사전 통지합니까? 시도지사예요. 등록관청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맞게 하고 1번을 틀리게 됐죠. 그럼 정답률 20%예요. 보나마나.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틀려지는 거예요. 2번. 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다. 그죠? 1번은 잘 몰라도 2번만 보면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76%가 나온 거예요. 3번. 국장,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개업공인회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니, 이 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어디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시할 수도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안 해보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죠? 4번.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사무실 오픈하려면.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등록관청이 틀렸잖아요. 사무실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에요. 실무. 아니. 실무교육인데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 5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가 종료신고 후 1년 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끝나고 나서 지금 잘리고 나서 관두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려고 했을 때는 면제죠. 면제. 네,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가 거짓말. 자, 29번 문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수국은 실무교육 대상 또는 연수교육 대상이죠. 직무교육 대상 아니고. 30번 갑니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이에요. 국장. 시도지사가 지침 만든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2번. 실무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실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지. 2번 틀린 거요. 정답 2번.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서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연수교육 시간 맞죠? 4번 개혁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경우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사무소 이전했다고 실무교육을 새로 받고 그런 건 없지요. 5번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며 장소며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여기 좀 주의하시고 공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개별 통지합니다. 사고 예방 교육은 며칠 전까지요? 열흘 전까지. 그쵸?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5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30문제씩 하는데 8주를 하면 240문제가 됩니다. 240문제를 철저히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자, 교재를 막 찬찬히 5번 읽느니 문제 하나를 똑바로 한번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저 운전면허 시험 있죠? 비슷해. 그래서 문제를 딱 들고 요거 여기가 틀렸지 여기가 틀렸지 왜 틀렸지 이거 찾고 하시라고.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냥 졸면서 그냥 기본서를 가만히 읽으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문제의식을 갖고 접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